자, 문법 단고나 중세국어 첫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기본 개념에서는 훈민정음에 대해서 조금 그 바탕 지식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설명이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이제 단권하니까 기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세국어에 대해서 아주 바탕이 없다 그러면은 기본 개념을 듣고 이것을 듣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도 뭐 기본적인 사항을 다 언급을 하지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깊이 이렇게 자세하게 하지는 못하니까 그걸 한번 듣고 듣는 게 좋고, 여유가 안 된다, 시간적 여유가 안 된다 그러면은 꼭 미리 한번 예습을 하고 미리 한번 읽고 강의를 들으면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훈민정음은 대체적으로 의문론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의문 형태 통사 이렇게 나누지 않고 앞에 훈민정음을 따로 이렇게 제시를 한 것은 항상 그 시험에 훈민정음이 단독으로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챕터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주로 의문론의 내용이 들어가지만 형태론하고 이렇게 겹쳐진 부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중세국어에서 나올 가능성으로 보면은 제일 지금까지 빈도수도 높았고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에요. 자, 먼저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를 보면, 우리가 이제 익히 다 알다시피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 때 첫 번째 원리는 상형의 원리죠. 번떠서 만들었다 그랬는데, 이제 무엇을 번떠는가? 초성은 발음 기관을 번뜬 거죠. 자, 중성은 발음 기관을 번뜨기 어려우니까 하늘과 땅과 사람을 번뜬 거죠. 천지인을.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형이다 라는 거죠. 번뜬 것. 세종대왕이 왜 글자를 만들 때 상형의 원리를 맨 처음으로 넣었을까 생각하면,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는 항상 모방에 의해서 습득을 하죠. 어린아이들이 빨리 언어를 습득하는 것, 이것도 본능적으로 모방에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언제부터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따라하기 시작하는가? 그 연구해 놓은 걸 보면은 태어나면서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모방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지 능력이 확 커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입 막 움직이고 막 하는 거 있죠. 막 태어나면 오물오물 하는 거. 그건 먹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모방해서 흉내 내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얼굴 표정이라든지 말하든지 이런 것들이 다 모방 본능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이상한 재밌는 표정 짓고 그러면서 부모들을 굉장히 웃기게 해주죠. 즐겁게 해주죠. 본능적으로 지가 그런 표정을 하면 엄마 아빠들이 좋아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하는 그런 걸 보고 얘가 그걸 예상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대단한 거죠. 어쨌든 이 세종대왕은 어떤 사물을 추상적인 것을 배울 때 구체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야 추상적인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글자를 만들 때 어떤 구체적인 그런 대상에서부터 이게 시작했다라는 거. 근데 이제 한자도 보면은 애초에 상형 문자가 본뜬 거죠. 뭐 자연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떠서 만들었는데, 그러한 원리에서부터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형에서 가획으로, 우리는 이제 되게 이제 가획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않지만 실은 가획 원리 외에
합쳐지는 것도 있어요. 합성도 있어요. 합성. 이 모음은 상형 다음에 다시 이런 것들을 합성을 하죠. 더하기보다는 합성을 해서 바로 합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은 상형, 가획, 합성 또는 상형, 합성 이런 과정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합성 또는 이제 모음은 특별히 또 합용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크게 보면 이제 합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합치는 거니까. 자, 먼저 초성의 제자 원리를 보면은 상형에 따른 분류에서 이 순서는 반드시 외워야 돼요. 아설, 순치, 후의 순서로 외우세요. 자, 어금니, 혀, 입술, 이빨, 목구멍의 순이에요. 그래서 이 순서가 일반적으로 우리 입에 좋은 위치 순서는 아니죠. 좋은 위치 순서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입술, 이빨, 뒤에 입천장 이렇게 가야 맞는 거죠. 끝에 후. 그런데 지금 전혀 다르게 아니니까 연국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금니 있는데 연국에 그 다음에 혀, 그 다음에 입술, 그 다음에 잇몸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왜 이 순서를 택했을까요? 이 순서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의문학의 의문론의 순서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세종대왕은 어떤 의문론의 원칙 외에 어떤 원칙을 갖고 왔길래 이런 순서로 배열을 했을까? 어떤 원칙이었을까요? 자, 여기서 배경이 되는 이론은 음양오행이에요. 성리학이에요. 성리학적인 배경을 깔고 있는 거예요. 자, 성리학의 오행설에 따라서 우리가 음양오행 이러면은 이것을 미신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세상이 원래는 하나였는데 태극이었는데 음양으로 나뉘고, 자, 음과 양. 그래서 우리가 태극기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죠. 그래서 위에 붉은색, 밑에 파란색 하면은 여기가 양이고 여기가 음이죠. 양과 음인데 결국은 하나죠. 하나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이 음양설, 이 양과 음이 다시 쪼개지면 5개로 쪼개져요. 뭘로 쪼개져요? 자, 나무, 불, 흙, 쇠, 물 이렇게 5으로 쪼개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훈민정음 하려면 하기 싫어도 어느 정도 음양오행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야 세종대왕이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목, 화, 토, 금, 수의 순서로 아설, 순치유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해당하는 것이 어금니, 이 불에 해당하는 것이 혀. 그래서 불은 막 이글이글 타오르죠. 근데 혀는 불처럼 굉장히 활동성이 있죠. 그래서 이 불과 혀를 대비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순, 치, 후. 근데 왜 목화토금순가? 이 오행을 계절로 비유하면은 목이 봄이에요. 그리고 여름. 자, 여름에 굉장히 덥죠. 굉장히 더워요. 그러니까 불하고 잘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는 늦여름이에요. 개하라. 자, 여기는 가을, 여기는 겨울. 자, 봄에는 나무에 싹이 트죠. 그리고 봄은 나무와 같은 푸른색이에요. 푸른색. 여름은 불이니까 이것은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자, 이 흙은 방위로 치면은 중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불이니까 흙이니까 여기는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자, 쇠는 단단하죠. 가을이 되면 나무들이 단단해지죠. 열매를 열고 맺고. 그래서 단단한 이빨이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쇠의 색깔은 흰색이에요. 흰색. 자, 겨울이 되면 이제 겨울은 물에 해당하는 건데 물의 색깔은 어떤 색일까요? 하얀색일까요? 푸른색일까요? 검정색일까요? 실은 색깔이 없는 건데 물이 많아지면 그 색깔은 검은색을 띠어요. 여러분, 관동별국에서 정철이 임금에게 이제 관찰사 직을 받고 원주로 이렇게 갈 때 여주를 흑수라 그러죠. 검은 물이라 그래요. 여주에 가면 이 남한강 흘러가는데 물이 깊으니까 아주 새카맣거든. 그래서 흑수라 그러거든. 그래, 물의 색깔은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이걸 방위로 따지면은 여기는 동쪽이 되고 여기는 남쪽이 되고 여기는 중앙이 되고 여기는 서쪽이 되고 여기는 북쪽이 되는 거예요. 이 순서에 따라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동서남북 그러죠. 그래서 동쪽, 남쪽, 그다음 중앙. 그래서 이 흙의 성분, 이것은 방위로 치면은 중앙이에요. 여러분 혹시 사주 보러 가면 당신의 본 모습은 쇠의 모습이다, 쇠다, 아니면 나무다, 흙이다.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도 이 음양오행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기의 본래 성격이 이 5개 중에 하나로 들어가. 그래서 흙의 성격을 가진 사람은 중앙이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들과 이 관계를 맺는데 굉장히 능해요. 굉장히 능해. 근데 자기 본성이 불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자기 본성이 쇠다 이러면은 상당히 철저한 사람이에요. 자기 관리에 철저하고 규칙을 딱 정하면 그대로 하고. 자, 여러분, 내가 말한 것 중에서 어느 성질에 해당하는지 보세요. 자기의 주 성질. 그 다음에 물의 성질이 있다. 이런 사람은 약간 예술가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물은 이게 잘 화합을 하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잘 있으면은 특별하게 자기 내세우지 않고 잘 이렇게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목에 나무의 기질이 있는 사람은 나무 위로 쭉쭉쭉쭉쭉 올라가죠. 굉장히 목표 지향적이에요. 뭘 정해놓고 이렇게 잘 쑥쑥 올라가. 호기심이 많아요. 그리고 옆에 자기보다 잘한 사람이 있으면 이겨먹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 그런 사람은 대체적으로 나무의 성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사람을 이해하고 자연을 이해하는 큰 철학이 성리학이에요. 그러니까 음양오행이 그냥 사주 봐주는 게 아니고 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였어요. 세종대왕은 이 성리학을 이용해서 인간이 사용하는 글자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설 순치우 순서로 배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절의 시작은 봄이니까. 자, 그런데 봄에서 여름, 가을, 겨울로 갔다가 다시 겨울은 뭐가 돼요? 봄이 되죠. 그래서 이 원리에 따라서 세종대왕은 정성, 부용, 초성을 만든 거예요. 자, 초성이 그대로 정성이 될 수 있죠. 음절 끝에서는 정성이 되죠. 근데 뒤에 다시 모음이 이어지면 초성이 되죠. 그러니까 초성과 정성은 같은 거라는 것을 성리학적 원리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현대 의문학적으로 보면 딱 맞는 거죠. 자, 초성과 정성은 우리가 현대 의문학에서 배웠지만 초성과 정성은 소리가 같아요, 달라요? 기억이 초성으로 쓰일 때하고 정성으로 쓰일 때하고 소리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것은 외파가 되는 거고, 자, K로 소리 나지만 정성으로 쓰이는 것은 외파가 안 되죠. 각 했을 때 이 기억은 가 하고 탁 터지지만 각 하면 악 하는 소리니까 소리가 다른 거거든. 그러니까 음성 자체만 초점을 맞췄다면 이 글자와 이 글자는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이게 다시 모음이 이어지면 정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성으로 간다는 것. 그러면 소리가 같아진다는 것. 이것을 세종대왕이 안 거예요. 그래서 정성을 따로 만들지 않은 거죠. 만일 정성을 따로 만들었다면 후민정음은 굉장히 복잡해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까지 쓸 수가 없었을 거라고. 근데 세종대왕은 따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후민정음이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자, 어쨌든 이 아설순치우는 그냥 세종대왕이 원리 없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이 음양 오행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서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런 거예요. 자, 첫 번째 아음 보면은 우리는 이제 연국의 그러는데 이것을 어금니 소리 하는 것은 혀뿌리가 이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다. 혀뿌리가 목구멍을 딱 막을 때 이 어금니가 혀 뒷부분과 딱 만나죠. 혀 뒷부분과 이렇게 딱 만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가면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려줄 수 있어요. 자, 기억은 어떤 소리예요? 이렇게 해서 어금니를 만나면서 목구멍을 막아버리죠. 자, 여기가 목구멍인데 목구멍을 막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형태로 보면은 이렇게 해서 기억이 되는 거죠. 기억. 자,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외워요. 설근 폐우 지형이에요. 한자로도 외우고 이 해설도 외워야 돼요.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자, 그 다음에 설음은 설부상악지형이에요. 설부상악지형. 혀끝이 잇몸에 닿는 모양. 자, 혀끝이 이렇게 잇몸에 닿는 모양. 그러면은 이런 소리가 된다 이거죠. 이런 소리. 설부상악지형. 그 다음에 입술의 모양, 입 모양, 순. 입술이 이렇게 넓게 이렇게 사각형으로 만들 수 있죠. 이런 입술. 이 닿아 있는 모습을 본뜬 것이 순음이라는 거예요. 순음. 자, 그 다음에 치음은
이빨의 모습을 본뜬 거예요. 이빨을 간단하게 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시옷이라는 거죠. 시옷. 그 다음에 이 후음, 이 목구멍. 자, 그래서 이러한 기역, 그 다음에 이러한 미음, 이러한 시옷, 이러한 이응 해서 5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본자 5개. 아설, 순, 치우. 이 순서를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액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게 키읔과 디귿, 티읕. 자, 기역에 하나를 더하면 키읔이 되고, 니은에 하나를 더하면 디귿이 되고, 디귿에 하나를 더하면 티읕이 된다 이거죠. 자, 미음은 하나를 더하는 건데, 미음이 비읍이 되고 피읍이 되고, 이것은 이것처럼 명쾌하게 이렇게 되지는 않죠. 어쨌든 이 미음에 비읍에 이 미음이 있는 거예요. 피읍에도 이 미음이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씩 더하면 거세진다. 자, 그 다음에 시옷이 지읒이 되고 치읒이 되고, 그 다음에 이응이 여린 히읗이 되고, 그 다음에 히읗이 되고. 자, 그러니까 이걸 이제 따로 해야 돼요. 하나 획을 더하면 이것은 여린 이웃은 전청자예요. 이것은 차청자가 돼요. 그래서 이 히읗은 키읔이나 티읕이나 피읍과 같은 차청자가 되는 거예요. 차청자. 여린 히읗은 전청자. 자, 그래서 이 기본자하고 가획자, 가획도 이제 하나를 더했나 두 개를 더했나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청, 차청, 불청, 불탁 이 순서대로 또 외워야 돼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중세국어는 외워야 될 것들이 있어요. 기본자하고 가획자 이렇게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청, 차청, 불청, 불탁 이렇게 외워야 돼요. 자, 불청, 불탁은 유성음이에요. 울림소리예요. 울림소리. 그래서 니은이나 미음이나 이응, 반치음, 리을, 그 다음에 꼭지 있는 이응, 이런 소리들은 전부 다 울림소리예요. 울림소리. 목청이 울려서 나오는 소리. 자, 이것은 무성음이에요. 이 순서 여기 해당하는 글자들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기역이나 디귿이나 비읍, 시옷, 지읒, 자, 이런 글자들도 기본자가 될 수 있는데, 왜 이런 니은이나 미음이나 이응 이런 글자들을, 자, 전전자 여기 여린 이웃들 기본자로 삼았는가 하는 것은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약한 소리를 기본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자, 이거 이제 계속해서 다시 나올 거예요. 그 밑에 보세요. 니은, 미음, 이응. 이것은 순서는 비록 뒤에 있지만 순서가 뒤에 있다라는 것은 불청, 불탁자라는 소리예요. 전청자가 아니고 불청, 불탁자지만 거세지 않아서 글자를 만들었는데 시초로 삼았다. 시옷과 지읒은 다 같이 전청이지만 시옷을 기본으로 삼는 것은 지읒보다 더 거세지 않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거세지 않은 소리를
기본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상향에 따른 기본자, 가획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좋은 방법과 위치에 따라서 전청, 차청, 불청, 불탁, 이 순서로 또 외워야 돼요. 자, 보면 아음은 뒤에 보면 군자의 맨 처음 나는 소리다. 그래서 군 되면 우리는 기억을 알지만 기억이라는 글자가 어떤 음간을 가졌는지 그 당시에는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이 한자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군자를 발음하게 되면 구 플러스 우 플러스 니은이 되죠. 그래서 군 했을 때 맨 처음 소리 나는 이것이 기억이다. 이런 말이에요. 군자. 나머지도 이제 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쾌자, 업자. 자, 이 업자를 보면 이게 우리는 업 그러는데 실은 업이 아니고 업이었다는 거죠. 자, 이거 발음해 보세요. 업이 아니고 업. 발음 돼요? 해보세요. 업. 안 돼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건 이제 좀 어려워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걸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근데 해보세요. 어가 아니고 잘 안 나와. 여러분 잉 해보세요. 잉 해보세요. 잉. 자, 이따 만나자 잉 이래요? 아니면 이따 만나자 이 이래요? 이따 만나자 이 그러죠. 잉이 아니고 이 하는 소리거든. 그 소리가 이거예요. 이 하는 소리. 이따 만나자 이. 전라도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이에요. 근데 전라도 사람들이 쓰니까 위쪽 지방 사람들도 그냥 따라서 해. 여러분 혹시 뭐 써본 적 없어요? 이따 보자잉? 일부러 흉내 낼 때. 근데 굉장히 이 말이 정겹거든. 이따 보자 하는 것보다 이따 보자잉? 그러면 굉장히 좀 더 정겨워요. 나만 정겹나? 자, 이 했을 때 이것이 중세국어에서 상대 높임의 서너 발음이 이예요. 하시니 이다. 잉다가 아니고 하시니 이다예요. 그래서 이 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업을 바르면 업이 되거든. 업. 지금 여러분들도 흔히 쓰는 말이에요. 강아지 한번 발음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것을 강아지 이렇게 발음해요? 아니면 강아지 이렇게 발음해요? 자, 강아지를 천천히 발음해 보세요. 강아지, 강아 이렇게 되죠? 그러면 실제로 발음할 때는 강아지가 돼요. 우리나라 사람 누구도 강아지 이렇게 발음하지 않아. 강아지 이렇게 발음하지. 자, 그렇게 보면 발음이 쉽죠? 강아지. 자, 그래서 강아 했을 때 에다가 비음만 붙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전탁. 이제 원래 규인데 여기서 이제 규 이렇게 해서 이게 좀 이따가 이제 설명하도록 하고, 이 순서대로 아설, 순치 후, 전청, 차청, 그 다음에 불청, 불탁. 보면은 다른 것은 별로 헷갈리지 않을 텐데 후음 보세요. 목소리에 보면은
전청자는 여린 히읗이에요. 여린 히읗. 여린 히읗은 전청자고 그 다음에 히읗은 차청자예요. 그 다음에 불청불탁에 욕자가 있죠. 이것은 어떤 책에서도 설명하지 않은 건데 욕자 그러면 이 이응은 발음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세종대왕은 이응을 설명할 때 욕자 초발성하니라 그랬어요. 욕자 할 때의 이 이응이 이응이다. 욕은 모음 플러스 이것이 아니고 자음 이응 플러스 요 플러스 기억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응은 음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음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에게는 음가가 없다고 인식되고 있지만 세종대왕이 만들었을 그 당시에는 음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훈민정음을 이해할 때 굉장히 어려운 점이에요. 그래서 표준이나 다른 책들에서는 욕자 할 때 이응은 음가가 없는 것으로 봐요. 일단 여러분들도 음가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근데 세종대왕은 여기에 따로 음가를 줬다라는 거죠. 이건 이따가 음가 설명할 때 다시 한번 할게요. 아마 지금 내가 말하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냥 듣고 잊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어떤 사람도 이렇게 가르치지 않거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이건 시험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따 음가는 내가 이야기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그 오타가 하나 있죠. 쌍히읗, 전탁. 그러니까 이 쌍히읗은 전탁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히읗을 나란히 쓴 거죠. 앞으로 그 책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부분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이 프로그램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쌍히읗으로 고쳐달라고 해도 못 고치더라고. 이것은 다 쌍히읗이에요. 히읗을 나란히 쓴 거니까 이것은 전탁자예요. 그래서 훈민정음의 기본 자음에는 전탁자가 안 들어가요. 그러면은 기본 자음은 몇 개일까요? 전탁자를 빼고 한번 세어보세요. 훈민정음의 기본 자음 17개죠. 자, 훈민정음은 17자예요. 기본 글자는 17자. 이 17자에 비읍순경음 들어갈 거예요? 안 들어갈 거예요? 안 들어가요. 비읍순경음은 많이 쓰는 글자인데도 기본 글자에는 안 들어가요. 그런데 안 쓰는 여린 히읗은 들어갔어요. 여린 히읗. 자, 훈민정음은 기본 자 17자, 기본 자음. 여기에 전탁자를 더하면 몇 개가 될까요? 23개가 되죠. 전탁자를 더하면 23개. 자, 이것은 동국정운의 기본 자음이에요. 동국정운은 23개. 훈민정음은 17개예요. 자, 오행에 따른 초성 배열표 아까 설명한 거예요. 아설, 순, 치우 순서로 간 게 이 때로 말하면은 오시로 말하면은 봄, 여름, 그 다음에 늦여름, 개하, 늦여름, 가을, 겨울이다. 그 다음에 방위로 따지면은 동, 남, 그 다음에 중앙, 서, 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설명해 줄 수 없는 것은 오음이에요. 이건 우리 국악에서 흔히 우궁삼각치 그러죠. 이제 뭐 궁삼각치우 그러는데 이제 이 음을 왜 이렇게 배려해야 되는 내가 이것을 설명해 줄 수가 없어. 나머지는 다 되는데 내가 이제
더 국악이 좀 정통하면 이 음을 각각 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판소리는 참 열심히 배웠는데 이런 걸 가르쳐준 선생은 없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후민정음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꼭지 있는 이응과 그냥 꼭지 없는 이응이에요. 이응과 이응. 자, 꼭지 있는 이응음은 어떤 의미예요? 앞에 기본자를 봤을 때, 그 위치로 따지면 아설 순치우 했을 때 꼭지 있는 이응은 아음이죠. 이것은 아음이에요. 지금으로 하면은 연국의 비음이죠. 연국의 비음. 자, 이것은 후음이에요. 자, 우리가 이걸 후음이라고 하는 것은 음가를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목청 소리죠. 후두. 후두에서 나는 소리. 그래서 이 아음은 기역인데 기역이 키읔이 되고 그 다음에 전탁자 기역도 나오는데 형태가 다 이런 모양인데 왜 이 이응만큼은 후음의 형태를 취했는가? 그게 이상하죠. 왜 후음의 형태를 취했을까요? 이 연국의 비음하고 목청에서 나오는 후음하고 음가가 소리가 비슷해서 그렇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국음에서도 이 후음하고 연국의 비음하고 소리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예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얘를 따라갔다 이런 거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잊어도 되고, 근데 내가 훈민정음의 이해를 위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이 이응은 목청에서 나오는 그대로죠. 그런데 이 기역이 유성음 사이에서 소리 나면은 뭐가 돼요? 유성음 기역이 되죠. 쥐가 돼요. 자, 그런데 이것은 파열음이죠. 유성음에서 더 약화되면 어떤 소리가 돼요? 파열음이 약화되면 마찰음이 되죠. 자, 이것은 연국의 파열음인데 이것은 연국의 마찰음이 돼요. 자, 보세요. 가고 했을 때 이것이 가고.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그런데 가고 했을 때 이 기억을 조금 더 약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가고. 자, 이렇게 약화된 건데, 자, 걸고 같은 거에서 걸고 이것이 약화돼 가지고 리을 뒤에서 쥐가 이렇게 돼요. 걸고. 자, 이렇게 약화될 수 있죠. 아니, 유성음으로 소리 나죠. 그런데 더 약화시키면 걸고 이렇게 되고, 이것은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음성기호로 씁시다. 음성기호로 이렇게 제대로 씁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더 약화되면 이렇게 마찰음이 되겠죠. 마찰음. 자, 걸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게 더 약화되면 유성 후두 마찰음 오가 돼요. 걸오. 뒤에 이제 계속 나오는데, 자, 이 기억이 약화돼 가지고 걸오 리을 뒤에서 기억이 약화돼 오가 됐다. 그랬을 때 이것은
자, 영국의 파열음이었는데 더 약화되니까 후도 마찰음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더 약화시킨다. 기억을 계속 약화시킨다. 자, 유성음으로 약화됐다가 마찰음으로, 영국의 마찰음으로 약화됐다가 그 다음에 후도 마찰음으로. 자, 그것은 위치가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영국의 D가 후두죠. 자, 여기서 봐봐. 자, 영국의 D가 후두죠. 목청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약화된 소리가 더 약화되면 그냥 후두가 약간 마찰되는 소리로 나온다 이런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기억이 아주 약화되었을 때 이 영국의 마찰음이 더 약화되면 후두 마찰음으로 유성 후두 마찰음으로 변하게 되니까 얘네 둘은 되게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이제 한자 설명을 보세요. 어금니 소리의 이응은 햇뿌리가 밑에 둘째 줄. 유, 아지, 이응, 수, 설근, 폐후. 어금니 소리의 이응은 햇뿌리가 목을 막아 소리의 공기가 코로 나오지만 그 소리가 이응과 비슷하다. 후두 마찰음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세에서는 이 이응과 이응이 흔히 서로 혼용된다. 그래서 이 기억이 약화됐을 때 이 이음과 비슷하니까 영국의 비음을 이것과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기억과는 소리가 글자 모양이 다르니까 이체자가 되는 거다. 이체자를 만드는데 왜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는가? 후음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이제 고대국어, 중세국어를 가르쳐준 선생님이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외에는 이걸 설명한 분이 없어요. 왜 이응에다가 이걸 하나를 붙였겠느냐? 아까 내가 오행했을 때 후음은 계절이 무슨 계절이었어요? 후음은 겨울이죠. 아음은 계절이 뭐예요? 봄이죠. 그리고 오행으로 보면은 뭐였어요? 나무였죠. 나무. 자, 그러니까 이 겨울이 지나고 봄에 싹이 돋아난 모습이다. 그러니까 후음에다가 하나 과획한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 오행으로 보면 세종대왕은 그런 의도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나무에 봄이 돼서 싹이 하나 딱 돋아난 모습. 난 어디서도 그렇게 설명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세종대왕이 이런 글자를 만들었을까 굉장히 고심을 한 거죠. 그런 상태로 돌아가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후민정음으로 박사받은 김수롱 교수한테 이응을 가지고 이번에도 전화를 해서 이거 논문 써라. 욕자 초발상하니라 했을 때 욕자의 이응이 다 음가가 없다고 하는 건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세종대왕의 본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다. 세종대왕이 욕자 초발상하니라 했을 때 이응의 음가를 준 것은 욕자의 이 이응이 음가가 없는 이응이 아닌데 왜 후대 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어쨌든 그 세종대왕이 만든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은 아마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꼭지 하나를 붙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응과 꼭지 있는 이응과 꼭지 없는 이응 전혀 다른 설음과 후음이지만은 소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형태를 비슷하게 했다. 자, 그 설명이 그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초성은 대략 됐고 중성으로 가봅시다. 중성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본뜬 거다. 자, 아레아는 원래 이 둥근 모습이 있는 거죠. 둥근 모습. 그래서 오, 아, 우, 어 했을 때 이 형태였는데 지금은 그냥 이것을 이응을 하지 않고 다 작대기로 이렇게 표시를 해버리죠. 그래서 원래 그 의미하고는 상당히 좀 멀어져 버렸는데 원래는 이것이 선이 아니고 동그라미였다라는 거예요. 동그라미. 그래서 하늘이 동그란 모습을 본딴 거고, 은은 땅이 평평한 것을 본뜬 거고, 이는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본뜬 거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합성을 했어요. 합성 또는 합용을 해서 만든 것이 초출자와 제출자예요. 초출은 한 번 만나서 만들어졌다라는 거고, 제출자는 두 번 만나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 같은 것은 한 번 있지만 요가 이렇게 두 번 나타나는 거죠. 두 번. 그래서 이 오, 아, 우, 어를 합과 벽으로 설명했어요. 합은 닫아지는 모습이에요. 닫히는 모습이에요. 벽은 열벽자예요. 열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닫는 소리는 입술이 동그라미지는 거죠. 그래서 오, 우 같은 경우는 오나 우는 입술이 동그라미지는 거니까 이것은 닫음의 의미를 갖는 거. 합이고, 그 다음에 아, 어 이런 것들은 평순이죠. 그래서 열림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평순. 자, 그래서 이 초출자와 제출자를 단일 중성 글자로 봤는데 현대 의문안으로 보면은 얘네들은 성질이 다르죠. 오는 단모음이지만 요는 이중모음이죠. 이중모음이에요. 자, 그래서 단일 중성 글자로 봤지만 음가에 대한 이해는 정확했어요. 자, 9페이지 보면은 요는 오와 같으나 이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음가가 이에서 시작해서 오로 끝나는 이중모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야는 아와 같으나 이에서 시작된다. 이야, 이유, 이어. 그래서 이 야, 요야, 유여가 상향 이중모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복합 중성 글자. 자, 이중 복합 중성 글자 와, 워 그러면 이것은 오와 아가 합쳐진 거죠. 그 다음에 밑에 아이, 의, 오이. 자, 현대국어가 다른 점이 이런 거죠. 아래와 이가 합쳐지면 아이. 그 다음에 오와 의와 이가 합쳐지면 의. 그 다음에 의. 그 다음에 오와 이가 합쳐지면. 자, 우리가 현대국어에서는 이것은 왜라고 읽지만 그때는 오, 이라고 읽은 이중모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이와 만나서 만들어진 이중모음이에요. 그래서 이상합자라고 그래요. 이가 서로 합쳐져서 만든 글자다. 이상합자. 그래서 아이, 오이, 그다음 우이, 어이, 요이, 야이, 유이 이런 것은 전부 다 하향 다중모음이에요. 그 다음에 삼중 복합 중성 글자.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것은 오, 아, 이죠. 오아이 이렇게 읽어야 되죠. 오아이, 우어이. 그러면 이것도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 글자죠. 이오, 이아이. 그럼 몇 중 글자예요, 이것은? 5중이죠. 현대국어에서는 도저히 읽을 수 없는 거지만 중세 때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이오, 이아이. 자, 그러니까 그 옆에다가 오타 하나 고쳐주세요. 자, 이가 후행하는 하향 이중모음이 아니라 하향 다중모음 그래야 돼요. 자, 하향 다중모음.
그러니까 우리가 중세 공부할 때는 이런 거 읽을 때 그냥 다중모음으로 읽는 훈련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중성의 제자 원리 보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음양 오행 원리에 따라서 초성이 종성이 되고 종성이 다시 초성이 되고 이러니까 따로 종성을 만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종성, 부용, 초성이죠. 자, 종성, 부용, 초성.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원리를 따라하지 않았다면 후미정음이 굉장히 복잡해져서 지금까지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종성은 초성을 다시 쓴다. 근데 이것을 애초에는 표기법상의 원칙으로 이해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초성의 글자를 받침으로 쓸 수 있다. 표기할 수 있다. 그랬는데 대체적으로 제자법상의 원리로 봐요. 따로 만들지 않는다. 근데 이제 학자에 따라서는 여전히 이것이 제자법상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도 되고 표기법상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도 된다. 그래서 표기법상으로 보면은 중세구에서는 종성부용 초성이 아니고 팔종성이죠. 근데 현대구는 어때요? 종성에 모든 초성자가 다 올 수 있죠. 표기법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현대구에서는 종성부용 초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밑에 한자 보면 마지막 보세요. 마지막 단락. 일원의 기운이 두루 흘러 다하지 않고 사시 운행이 돌고 돌아 끝이 없는 까닭에 원형 이정의 원리에 따라서 봄이 여름이 되고 여름이 가을이 되고 가을이 겨울이 되고 겨울이 다시 봄이 되는 그 원리에 따라서 종성, 부용, 초성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제자법 원리에 군데군데 전부 다 이런 성리학의 원칙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토바보기에서 후민정음의 창제 목적을 따로 이렇게 제시를 한 것은 세종대왕은 후민정음을 만들면서 당시의 한자음을 정리했죠. 동국정운을 이용해서 당시 한자음을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종대왕이 후민정음을 만든 것은 애초에 우리 백성을 위한 게 아니고 한자음 정리를 위해서 그런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지나치게 이제 편백된 해석이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애초의 목적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말을 갖게 하기 위한 거다. 그런 자주와 애민과 실용 정신에 의해서 만든 거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말 표기에 그런 목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한자음 정리에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국어 또 외국어를 표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목적을 알 수 있는 게 이 지읒에 대한 설명이에요. 중국의 치성은 치두와 정치 구별이 있다 해가지고 이 지읒을 앞에 것이 이렇게 내려가는 지읒하고 뒤에 것이 내려가는 지읒 두 개를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중국음을 쓸 때는 치두와 정치음을 구별을 했어요. 흔히 우리가 이제 정치음 같은 경우는 권설음 그래요. 여러분 그 중국 사람들 중국어 발음할 때 이 지읒을 발음할 때 즈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도 있고 즈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도 있죠. 즈 하는 것은 혀가 꼬부라지죠. 혀에 이빨에 제대로 맞으니까 제대로 딱 닿으면 혀가 구부러져 버려요. 그래서 권설음이 되죠. 자, 이것을 구별한 것은 이 훈민정음을 이용해서 우리말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어를 표기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11쪽 보면 관련 탐구 문제. 여러분들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각 기본자,
그 다음에 한 획을 더한 글자, 두 획을 더한 글자, 이체자. 이것을 표를 메꿀 수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아까 표를 두 가지를 다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기본자하고 가획자, 이체자를 표를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청자, 차청자, 불청, 불탁자, 전탁자, 이것을 아설 순서대로 채워야 되고, 그 지금 두 가지예요. 문법 교과서에서 나왔는데, 그 제자 원리 두 번째 보면은 기억 그러면은 괄호 너의 안에 들어갈 내용이, 기억은 설근 폐우 지형이니까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다. 그렇게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순서대로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보면은 훈민정음 중성의 제자 원리, 하늘을 번뜬 것, 그 다음에 혀의 모양을 보면 혀가 오그라진 것, 그 다음에 의는 조금 오그라지는 것, 설 소축 그러죠. 설 소축. 그 다음에 이는 혀가 오그라지지 않고 펴지는 것, 설 불축 그러죠. 설 불축. 그래서 초출자, 제출자 이거 다 집어내야 돼요. 관련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2009년 모의고사 22번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보면은 야, 훈민정음 할 때 어디까지 해야 되지? 이런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죠. 자, 첫 번째는 훈민정음 언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종실록 권 102권 42장에.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세종실록 권 103권 19장. 그 다음에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 그 설명을 보면은 미음은 이제 보스. 그 설명 내용을 보면은 기억을 먼저 보면 창제의 목적이 자주와 예민에 있음을 설명한다. 지금 훈민정음 서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 나라 말씀이 중국에 달아, 중국과 달라서 이것은 자주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린 백성이 이루고자 할 바 있어도 자기 뜻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니까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너겨. 이것은 예민정신이죠. 그래서 지금 자주와 예민에 있음을 설명한다 라고 말하고 있고, 이제 보충 자료가 동국정원 등의 운서를 편찬한 사실. 자, 이것이 보충 자료로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를 따져봐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동국정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동국정원은 자주와 예민이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한자음 정리니까 애초에 자주와 예민 정신을 가지고 훈민정음을 만든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죠. 이건 조금 더 학술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자, 니은은 적절한 건데 창제 시기와 창제자, 만든 시기와 만든 사람이 밝혀져 있는 일종의 발명품임을 설명한다. 지금 세종실록에서는 10월 이달에 상친 제업문 28자, 임금께서 친히 업문 28자를 만들었다. 시위 훈민정음, 이것이 바로 훈민정음이다. 자, 그래서 만든 시기와 만든 사람이 밝혀져 있는 발명품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보충 자료가 훈민정음의 정인지 서문의 내용,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문자로 서로 삼았다 아니할세, 이런 것들은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정인지가 붙인 서문을 보면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은 적절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창제 과정의 어려움, 새로운 문자를 만드는 데 따르는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한다.
자, 디귿은 최만리가 이 후민정음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하고 올리는 상소문이에요. 그래서 최만리가 굉장히 반대를 심하게 했죠. 당시에 부제학이었는데. 그래서 태종대가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결단력이 있어야 되죠. 많은 신하들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막 했을 때 돼 하고 밀어붙여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충하려면은 당시 그 신하들이 반대했던 그런 내용들, 아니면 뭐 중국의 운학을 공부하는 데 따른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용비어천가 등의 언해자료 편찬 사실, 자, 이것은 이 어려움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후민정음을 실제로 연습해 보는 것,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한 거죠. 용비어천가를 이용해서 후민정음을 실험을 해보고 또 조선 건국이 정당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으니까. 자, 그다음은 다르죠. 자, 그 다음에 리을, 문자 분류상의 특성, 문자 분류상 가장 앞선 자질 문자임을 설명한다. 문자 발달 단계를 보면 표문자, 표문자는 음절 문자, 음호 문자에서 다시 자질 문자. 자, 이렇게 발전하는 것, 우리 한글은 이런 자질 문자다, 가장 앞선 문자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데, 보충 자료로 후민정음의 종성부용 초성. 자, 이것은 조금 헷갈릴 수 있죠. 글자를 만드는 한 원리긴 한데 이것이 자질 문자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죠. 자, 자질 문자를 설명하려면 뭘 여기다 들어가야 될까요? 종성부용 초성이 아니고 가해고열리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가해고열리가 들어갔다면 적절한 보충 자료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미음, 한글에 대한 평가. 한글의 우수성은 다른 나라 학자들에 의해서도 인정되었음을 설명한다. 자, 보스가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알파벳을 만들었다. 한국 알파벳은 간단하면서도 논리적이며 더욱이 고도의 과학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다른 이 보스 외에 다른 학자들이 칭찬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훈몽자회의 어문자모의 설명. 자, 어문자모,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한글 자모를 읽고 있죠. 이것이 훈몽자회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한글 자모의 기원을 설명하는 데는 적절한 보충 자료지만 이 우수성을 설명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죠. 자,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